정부가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운동선수 학생 6만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한체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독립기관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해 체육계 비리를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구속 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이후 처음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보강조사를 벌여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다음 달 초 일괄적으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만남을 기대한다며 2차 북미 회담은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하고 있다며 낙관론을 이어갔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이번 대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카타르와 8강전을 치릅니다. 벤투 감독은 오늘 경기가 우승 길목에 큰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은 8강에서 일본에 1대0으로 졌습니다. 서울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50대 환자가 임신 중인 30대 여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습니다. 임세원 교수가 숨진 지 한 달도 안 돼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서 의료진 안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인공강우 실험이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시작됐습니다. 인공강우에 성공했는지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 발표되고 미세먼지 농도 변화 등의 정밀 분석 결과는 한 달 뒤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월 25일 금요일 뉴스NC 시작합니다. 심석희 선수의 용기로 시작된 체육계 미투. 유도, 태권도, 축구 등 여러 종목에서 폭행과 성폭력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죠. 네, 관련 기관마다 성폭력 근절 대책을 참 많이 내놨는데요. 올해 첫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또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이 문제 관련한 부처 장관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네, 성폭력 등 체육계에 뿌리내린 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했습니다. 효과적인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를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피해를 접수받고 성폭력 사건을 전수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훈련하는 등 분리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성폭력 발생 시 가해자의 직무 정지를 의무화해 분리할 계획입니다. 또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시킬 경우 형사처벌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그 엘리트 선수 육성에 치중된 체육계 시스템도 대폭 개선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는데요. 체육계를 바라보는 가치와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더라도 성폭력 등 비리 문제로 지탄받는 종목은 지원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선수에 대한 보상으로 연금과 병역 특례 외에 다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엘리트 체육에 치중돼 있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소년체전을 폐지하고 학생 선수와 일반 선수 구분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운동하는 학생,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육성해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경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또 대한체육회가 선수를 소집하는 선수촌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 강국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발표한 성폭력 근절 대책과 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안이 앞으로 제대로 실행되는지 지켜보면서 검증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이후 처음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최장 20일에 이르는 구속기간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 독방과 검찰을 오가면서 조사를 받은 뒤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희력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이틀째인데요. 오늘 구속 이후 첫 소환 조사를 받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전 10시 조금 넘어 검찰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소형 호송차를 타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최장 20일 동안 구치소와 검찰을 오가며 조사받게 됩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제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는 겁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리던 양 전 대법원장은 어제 오전 구치소에 정식으로 입감됐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신체 검사를 마치고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미결 수용자란
구속 상태지만 아직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말합니다. 구치소는 안전 문제와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 양 전 원장에게 2평이 조금 안 되는 크기의 독방을 배정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 역시 정상적으로 잠을 자고 식사를 다 마치는 등 수감 생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만큼 추가 조사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앞으로 수사와 재판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법농단 관련 혐의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동안 관련 혐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관이 한 일이라며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후배 법관이 업무수첩을 적으면서 대법원장의 지시사항을 의미하는 한자, 대자도 사후에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이후 첫 조사에서 변화를 보일까 지켜볼 계획입니다.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던 사람도 구속 이후에는 심경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재판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등 자신이 직접 연루된 혐의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공모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배당 조작 등 엄중한 사안이지만 아직 범죄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최장 20일 동안의 구속기간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인데 다른 법관 등 연루자들 기소 범위도 함께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법농단 의혹의 연루자가 법관과 정치인 등을 포함해서 100명이 넘는 큰 규모인 만큼 기소 범위를 정하는 데 검찰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편향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된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은 한층 가팔라졌습니다. 야당의 고발과 의사일정 거부에 여당은 이렇다 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협치와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그렇지 않아도 손혜원 의원 공방부터 해서 여야 대치가 이어져 왔는데 이 조혜주 의원 임명으로 전국 경색이 한층 심화됐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하자 자유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를 비롯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제 뒤에 있는 국회 로텐도홀에서 소속 의원들이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조 의원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증인 채택까지 양보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이 헌정 질서와 여야 협치를 파괴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한국당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참모로 뛴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임명하는 건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처사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특별감찰반 파문에 이어 또다시 인사검증에 실패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면서도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며 의사일정 거부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도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는 선관위원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 건 큰 문제라면서도 민생을 위해 국회를 여는 건 여야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조혜주 위원의 대선 당시 공명선거 특보 이력은 행정착오로 이름이 오른 것뿐이라며 이미 사실 확인이 끝난 거란 입장입니다. 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쌓여 있다며 야당이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현재 선거제도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모두 거부한다는 방침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해온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은 자칫 선거제도 논의가 좌초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당 원내사령탑인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제 의원외교의 일환으로 러시아로 떠나서 28일 귀국할 예정인데요. 한국당의 보이콧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야당이 일제히 요구한 1월 국회에 동참하지 않았던 여당 역시 야당의 공세에 이렇다 할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고위급 회담에 만족감을 표하고 2차 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차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희망한다면서 거듭 낙관론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룬 게 없다고 비난하는 보도들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만남을 기대한다며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를 기대한 언급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와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2차 회담 의지를 확인한 것에 화답한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상황에서 더 이상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낙관론을 이어갔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도 북한 비핵화 협상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임을 알고 있다면서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거론하며 진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많은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달 2차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조치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 CSIS가 북한의 시노리 미사일 기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대화 회의론을 일축했습니다. 북미 모두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주고받으며 회담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양보와 조치를 요구하며 기싸움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주요 핵시설 해체나 국제기구의 사찰 허용 같은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성과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강 장관, 현지 시간으로 24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given the strong political will on the part of the top leaders of the two sides, the strong will on the part of my president to facilitate this and to assist this in however we can, I think we will see concrete results. I think they know the world demands concrete results. Do we have any more of a specific date on when this meeting is going to be? I'll let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nounce that. I mean, it's for them to decide. But it has been decided upon, has it? I think there's broad agreement. I think it still awaits officialization, but it could be announced very soon. 군 당국이 일본 해상 초계기의 근접 비행 장면이 담긴 증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조만간 미군 측에 정식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일본을 상징하는 붉은색 원이 그려진 P3 해상 초계기가 우리 해군 대조영함을 향해 날아옵니다. 1월 23일 14시 3분, 일본 초계기가 가장 바짝 붙었을 때의 시간도 포착돼 있습니다. 파란색 바탕의 레이더 상황판에는 고도 200피트, 불과 60m 상공에서 낮게 접근해온 기록이 수치로 남아 있습니다. 고도 150m 선을 지켰기 때문에 저공 위협 비행이 아니라는 일본 방위성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 사진들입니다.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모습은 대조영함의 적외선 감시 카메라와 캠코더에 고스란히 찍혀 있지만 국방부는 군사기밀 노출을 우려해 캡처 화면 5장만 공개했습니다. 군 당국은 일본 초계기가 함선을 향해 돌진하는 비행, 측면에서의 공격 모의 비행, 뱃머리를 가로지르는 비행 등 3가지 금지 사항을 모두 어겼다며 명백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우리 군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 사령관에게 일본의 도발 행위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침묵해온 미군이 한일 초계기 갈등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의 증거로 우리 군이 사진을 공개했지만 일본 정부는 증거가 안 된다면서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총리관저의 한 간부는 한국이 공개한 사진은 증거가 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은 제대로 된 것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22만 채에 달하는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어제 이에 대한 정부 브리핑이 있었고 오늘 새벽 0시부터는 인터넷에 공시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주택가격 공시가격 해마다 나오는 건데요. 장관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건 이례적인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이를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언급했죠. 그래서 세금 폭탄이 될 거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들 세금을 올리려는 게 아니라 집값 상승분, 즉 시세가 오른 걸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올려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게 어제 브리핑의 핵심이었습니다. 비싼 주택의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다는 뜻인데 전반적인 변동률은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9.13% 올랐습니다. 공시가 시작된 지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특히 서울은 처음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7.75%로 지난해 상승률의 2배를 뛰어넘었습니다. 대구와 광주는 각각 9.18%와 8.71% 올랐습니다. 반면 경남은 0.69%로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주택 가격별로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시세 25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 상승률은 37.54%, 또 15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의 주택은 23.56%, 9억에서 15억 사이의 주택은 11.11%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전체 표준주택 22만 채 가운데 98%를 차지하는 시세 15억 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 상승률은 평균 5.86%로 시세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가주택 위주로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세금 폭탄 아니냐 이런 불만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몇만 원이라도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표준 단독주택 예정 공시가격이 나온 뒤에 공식 이의제기 신청이 1,600건 가까이 있었는데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겁니다. 특히 한 집에서 오래 산 은퇴 세대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움직임이 적지 않습니다.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거두면서 살고 있는 동안 내는 보유세까지 시세를 반영해서 올리는 건 이중과세 또는 징벌적 과세 아니냐는 겁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거는 표준 단독주택입니다. 사실 더 큰 관심을 끄는 것이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이 아파트 공시가격 얼마나 오를까요? 네, 아파트 공시가격은 오는 4월에 확정됩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시세 반영률 자체가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시세 상승분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크게 올랐지만 시세 반영률은 53%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기준 아파트의 시세 반영률은 68%로 이미 단독주택보다 높은 편입니다. 반영률을 크게 손보지 않더라도 지난해 아파트값이 폭등한 만큼 시세 상승분만 반영해도 공시가격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유세는 오는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6월 1일 이전에 팔아 등기 절차를 마치면 보유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로 매수자들의 돈줄이 막혀 있는 데다 높은 양도세율 때문에 집주인들도 선뜻 매도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거래 절벽 속 약보합 장세를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하린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용 악화로 실업자가 늘면서 실업기간에 정부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2018년 12월 말 기준 누계로 41만 6천여 명이었습니다. 지난해 직장을 잃고 구직급여를 받은 86만여 명 가운데 48%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17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됐습니다. 다만 자치단체 또 파견 용역의 정규직 전환 결정 비율이 아직 40% 미만으로 낮은데 올해 전환 결정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17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3만 3천 명입니다. 전환 결정과 전환 완료 인원의 차이가 나는 건 기존 파견 용역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기관에서
전환 결정이 완료됐고 전환 결정된 7만 명 중 전환 완료된 인원은 94%인 6만 6천 명입니다. 파견 용역 근로자는 전환 결정된 10만 5천 명 중 전환 완료된 인원은 64%인 6만 7천 명입니다. 전환 방식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84.3%, 경쟁 채용으로 전환된 비율은 15.7%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치단체는 아직 전환 결정 비율이 38%로 낮은 편입니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기간제 전환 결정이 마무리되는 상황이므로 올해는 파견 용역에서 전환 결정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장합니다.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이 대폭 늘어납니다. 이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오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을 60%로 늘리기 위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졸자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고졸 채용 비중이 국가직 지역인재 구급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7.1%에서 20%, 지방직 경력 경쟁 임용 공무원이 20%에서 30%로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서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포함해 사회적 대화 복원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인공강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실험이 서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한 달 뒤쯤에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실험 진행 상황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지금 인공강우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시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실험이 시작됐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실험은 애초 예상했던 경기 서해상에서 남쪽으로 이동해 전북 서쪽 해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정확한 위치와 실험 진행 상황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이번 실험은 바다에 형성된 구름 위로 기상 항공기가 지나가면서 24발의 요오드화은을 뿌리며 실험이 시작되고 이후 기상 선박과 지상 관측 장비에서 비와 미세먼지 변화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서너 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던데요. 이번 인공강우 실험의 성공 여부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네, 우선 이번 실험 이후 서해안에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는 다음 주 월요일쯤 발표됩니다. 하지만 이 항공기가 뿌린 요오드와 은으로 인한 효과가 얼마나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었는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 그 결과는 한 달 뒤쯤 발표됩니다.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가, 이게 가장 관심 아니겠습니까? 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번 실험으로 가능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오늘 오전 내륙의 미세먼지 농도가 무척 낮기 때문에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확인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인공강우 성공률이 40%대 수준이어서 비가 얼마나 늘었는지도 미지수입니다.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씻어내려면 적어도 시간당 1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실험을 시작으로 올해 총 15차례의 인공강우 실험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59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오른 카타르와 8강전을 치릅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아부다비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16강 연장 혈투를 치른 지 이틀 만에 선수 22명 전원이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과 황의조 등 120분을 쉬지 않고 뛴 선수들도 비교적 가벼운 몸놀림을 보입니다. 체력 회복이 급선무인 대표팀은 강도 높은 훈련보다 카타르전 승리를 위한 맞춤형 전술훈련에 집중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는 거 저희가 잘 파악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미팅한 것을 경기장에서 연습을 하고 내일 또 경기장에서 보여준다면 좋은 경기가 될 것 같아요. 8강전을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벤투 감독은 무서운 기세로 전력이 상승한 카타르전이 우승 길목에 큰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볼 점유율을 선점해 기회를 만드는 기존 스타일대로 경기를 풀어나가겠다면서 벤투식 빌드업 전술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Very good players technically and very fast players. We will have a very difficult game and a good challenge. 조별리그와 16강전을 합쳐 11골을 넣고 한 골도 허용하지 않은 8강 상대 카타르는 이번 대회 강력한 다크호스로 평가받습니다. 경고 누적으로 주전 2명이 경기에 나설 수 없지만 당찬 도전장을 냈습니다. The players are very confident, but at the same time we know that it's going to be very tough and we're going to be ready for the game tomorrow to try to have a good performance. 8강전부터 도입되는 비디오 판독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새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카타르의 거센 도전에 직면한 벤투호가 위기를 넘기고 4강에 진출할지 관심입니다. 아부다비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라면 봉지 안에서 때 묻은 장갑이 나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조업체는 오뚜기인데 라면 공장에서 쓰는 작업용 장갑으로 확인됐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조만간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부장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손모 씨는 얼마 전 대형마트에서 오뚜기의 진짜 쫄면을 샀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봉지를 뜯어보니 안에 흰 면장갑이 들어있던 겁니다. 여기저기 검은 때와 붉은색 얼룩이 묻어 있습니다. 이 라면을 처음 먹기 때문에 이 장갑이 뭐지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물질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 장갑이 봉지 안에 들어간 걸까? 손 씨가 오뚜기에 항의하자 상담 직원이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선처를 호소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원인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를 설득을 했어요. 장갑이라는 거는 크기가 크잖아요. 그건 또 못 가는다면은 식품회사에서 어떤 이물질을 가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고. 손 씨는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량식품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 조사에 나선 지자체는 해당 장갑이 공장에서 쓰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장갑이 함께 포장됐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물질이나 이런 것이 가면 그거를 다 적어내더라고요. 그럼에도 장갑을 낀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오뚜기는 포장 과정에서 장갑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저희 일부 공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100%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조사 결과 여부를 떠나서 제가 큰 일을 책임져서 정말로 모르는 데다가 사과드립니다. 지자체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오뚜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대구의 또 다른 산후조리원에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에 감염된 신생아가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수성구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신생아 6명이 RSV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발생한 RSV 환자는 모두 47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환자가 나온 조리원을 폐쇄한 뒤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환자가 담당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은평구의 한 병원에서 57살 A씨가 자신을 진료했던 정신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는 손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프리랜서 기자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0일 밤 서울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손 대표이사에게 맞았다는 김 모 씨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석희 대표이사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 입장을 듣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손 대표이사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JTBC는 입장문을 내고 김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김 씨를 공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가 취업 청탁을 했으며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석희 대표이사를 협박하고 거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정치 편향 논란에 일었던 조혜주 중앙선관위 위원을 청와대가 임명 강행하면서 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당장 2월 국회는 또 빈손이 될 우려가 커졌는데요. 자유한국당 정유섭 원내 부대표 연결해서 한국당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유섭 의원입니다. 예. 자, 이번에 보이콧에 들어가는 이유 조혜주 중앙선관위 위원 임명 강행 때문인데 먼저 절대로 안 되는 이유부터 좀 들어보죠. 예, 조혜주 이분 말이죠. 분명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공명선거 특도를 역임을 했어요. 이거는 벌써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거거든요. 근데 선관위가 뭡니까? 선관위는 정치를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데요. 이런 사람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가면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이 정치 선거의 심판자로서의 공정성이 의심이 되는 겁니다. 선거에 승복하기도 힘들고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시키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 된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였어요. 예, 자 나경원 나경원 원내대표가 부정선거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그러니까 정치적 편향을 넘어서 선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좀 한국당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이게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이라는 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선거위원회 전 직원을 지도 감독하는 막중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도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는 위원회 해임 사항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관위 60년 역사상 유례 없이 이런 낙하산 코드 인사를 한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볼 때는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지금 사법부도 장악했죠. 방송도 장악했죠. 이제는 중앙선관위까지 장악해서 같은 성향으로 사람들을 채워서 선거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선거 심판을 사유하겠다는 것이고 중립성을 위반하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조혜주 위원이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시 실무진이 수시로 바뀌었고 이게 착오가 있었다, 실제 직책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것이고요. 예. 저희가 그때 저 대통령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선거 백서에 이름을 올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그중에 207명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선거특보는 이 사람 한 명이에요. 유일합니다. 이게 어떻게 실수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선관위원 첫 사례가 된 건데요. 청문회를 좀 하면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청문회를 하자는 건데 청와대하고 여당이 합작해서 이 고의적으로 청문회를 무산시킨 거 아닙니까? 저희가 분명히 이 인사검증을 하자 해서 증인 채택을 요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인사검증한 청와대 책임자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나오게 증인 채택을 민주당이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그저께 저희들이 홍영표 저희 원내대표하고 9시 반에 홍영표 대표하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다른 증인을 하겠다. 다른 증인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청문회 열자. 그랬더니 그다음서부터 묵묵부답을 하고 일방적으로 그 조혜주를 청문회도 안 하고 임명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완전히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한 거예요. 지금 일방 청와대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주장과 지금 한국당의 주장이 배치가 되는데 저희는 청문회를 열자고 한 건데 민주당이 거부한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는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청문회 증인 채택 때문에 미뤄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수요일 날 저희가 증인 채택을 양보를 했어요. 우리 그럼 다른 증인을 하겠다. 그러니까 청문회 열자. 하면 다음 날이라도 열어야지 임명을 강행하는 게 이게 협치입니까? 지금 분명히 그 청와대하고 여당이 합작을 해서 청문회를 무산시킨 겁니다. 지금 조혜주 위원하고 민주당 관계자 고발 방침이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졌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고발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또 딴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저희들이 고발을 할 건데요. 예. 왜냐하면 조혜주시 사위는 나무위키 거기에 있는 그 공명선거 특보 그거를 삭제를 했어요. 지난달에. 네. 조혜주시 사위가. 그다음에 윤호중 사무총장은 예. 조혜주시가 캠프 활동 사실이 없다 하고 요청을 하니까 지난달에 그걸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캠프 활동 사실이 있는데 그리고 나무위키에 들어가 있고 이거를 고의적으로 삭제하고 사실 확인 안 해주고 해서 그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게 했으니까 이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죠. 그래서 예. 그 사실에 대한 저희들이 그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또 반박도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한나라당 윤리위원 출신 또 뭐 여의도 연구원 이사직을 한 사람들이 중앙선관위 위원이 된 전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반박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때요 민주당이 예. 그 강경근 상임위원하고 최윤희, 김영호 위원이 이 선거 캠프 보수 정권에 관여했다고 해서 이제 이걸 조회주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예를 드신 세 분은 선거 캠프에 소속되거나 정당의 당원이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모두 선거 캠프에 몸담았던 적이 없다는 것을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에 어긋나는 물타기입니다. 예, 물타기다. 예, 이건 저희가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니요, 그 저희들이 중앙선관위에 확인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자, 조혜주 위원 임명의 적절성 또 자격의 적절성 이거하고 별개로요. 자, 그런데 20대 국회 들어서 한국당이 너무 자주 국회 보이콧을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비를 계속 내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한 시각이 있거든요. 아니죠. 저희가 정권이 야당을 상대로 인정하고 협치하고 협의하고 같이 논의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국회 보이콧할 이유가 없죠. 일방통행식이고 야당은 무시하고 저희들이 청문회 열자고 그러는데 안 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의 의사표시를 국민들한테 분명히 알려드리고 지금 정부가 좌파 독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따라가기만 하면 국민들이 사실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응할 방법이 보이콧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요. 자 보세요. 예. 지난달에 고용세수 국정조사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구성조차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할 일 많습니다. 지금 신재민 사건이니 김태우 사건이니 또 손혜원 사건이니 청와대 행정관이 육삼 총장 부른 거라든지 서영교 건이라든지 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 의원님. 글쎄요. 2월 임시국회에서 지금 처리해야 될 일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보이콧을 하면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보이콧을 해야 우리 의사 전달이 되고 상대편이 우리 말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협상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 상대를 안 하잖아요. 저희들이 청문회 열자고 분명히 했는데 민주당에서 거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안 열어주는데 서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한국당은 지금 보이콧만이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 아니 보이콧을 해야 지금 보세요. 청와대에서 이런 식으로 임명한 게 8번째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야당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돌파구를 민주당 쪽, 여당 쪽에서 돌파구를 마련을 해줘야지 야당이 돌파구를 마련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선거제도 개혁 법안 1월 내처리도 지금 사실 무산된 이런 상황이잖아요. 정의당에서는 지금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걷어차고 중대 사안을 전당대회 이후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속셈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선거제도 개혁이요. 네. 정의당 얘기대로 하면 개악이에요. 아니 360명으로 의원수를 늘리고 정당 득표율로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는 건 위원회 소지가 있어요. 개혁을 하지 말고 저희들은 개혁을 하자는 거예요. 저희들 개혁안이 훨씬 세기 때문에 지금 토론 우리 안을 가지고 협의하면은 협의를 깨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당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자는 거지. 저희들이 무슨 협의를 안 하자고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국회 일정 지금 보이콧에 정의당이 얘기하는 대로 선거제도 개혁하면요, 계약이라는 말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돼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지금 뭐 보이콧에 릴레이 단식까지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는데 어쨌든 한국당 입장은 임명 철회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자, 저희가요. 짧게요. 지금 청와대가 임명 철회하겠습니까? 안 해요. 이거 그 자기 성향하고 이념 같은 사람만 되면 무조건 밀어붙이고 일방통행하는데 이게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예, 청와대가 야당을 존중하고 대화하셔야 되고 같이 협의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을 하면 진짜 좌파 독재고 이념 독재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어쨌든 지금 임명 철회를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이콧은 또 계속 하겠다고 하시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들 것 해야 저쪽에서 같아서요. 대화에 나올 거 시간이- 아닙니까? 저쪽에서 지금 대화의 문을 닫고 있어요. 예. 대화에 나오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정유섭 원내부대표님 여기까지만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 한국당 정유섭 원내부대표 연결해서 들어보셨듯이 한국당 입장 무척 강경합니다. 2월 국회도 지금 안개 속인데요. 국회 보이콧 속에서도 한국당 전당대회 예비주자들의 발걸음은 아주 바쁘죠. 오늘 대구 서문시장이 주목됩니다. 오늘의 정치권 핫이슈 잠시 뒤 뉴스앤이슈 2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